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박길식 강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그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일단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집을 하고 또 정제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처리라든지 분석을 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지식 또는 역량을 그 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또 잘 없고 또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알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잘 들어두시면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 기법이라든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실습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이라든지 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정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된 그 어떤 관찰값이나 수집된 값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수집된 그대로이다 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다라고 해볼까요? 시험을 봤다면 시험 점수가 있을 텐데 이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즉 처리되지 않은 원시 그대로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점수가 일단 주어지면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총점을 낸다라든지 또는 평균을 구한다라든지 또는 석차를 구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되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 이 데이터를 어떤 처리라든지 가공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하고 정보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를 덜어 볼 수가 있는데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 전에 어떤 그대로의 어떤 그 사실이라든지 값은 데이터라고 한다. 그리고 가공을 한, 즉 처리를 한 데이터를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험 점수도 해당할 거고요. 뭐 지역별 인구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 처리를 할 때는 뭐 가령 연령별로 나눈다라든지 또 지역별로 나눈다라든지 또는 뭐 직업별로 나눈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나뉘어진 데이터를 합치기도 하고 또 나뉘인 데이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비율을 조사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석 또는 분류 작업 등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결과물을 우리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그 응답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선택을 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이 항목들의 값 그대로가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이제 모으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석 기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어떤 분석 결과를 또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그 내역 자체는 일단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일별 뭐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낸다라든지 또 월별, 연도별 또는 연도별 어떤 이런 매출액에 대한 비교, 또 월별 비교, 계절별로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또 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결국 가공 처리를 한 결과물이 정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정보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점수, 또 지역별, 인구의 변동 추이, 또 매출량의 변동 추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데이터를 이제 가공 처리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추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 즉 회귀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추이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가 있죠. 아니면 딥러닝이라는 분야로 가게 되면은 LSTM 또는 RNN, 그러니까 RNN이나 LSTM이나 사실 같은 건데 물론 개념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어떤 딥러닝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TM 기반으로 이런 어떤 그 변동 추이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로 또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문자나 숫자 형태로 데이터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미지라든지 또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와 같이 정형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데이터도 자주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형화라고 하는 용어는요, 일단 데이터가 어떤 그 형식을 갖춘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 또는 저장되어지는 형태를 저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문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가령 뭐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뭐 주소가 있고 영업 어떤 부서가 있고 뭐 근속연수라든지 등등등등 사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만약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러한 저장되어진 문서의 형식은 엑셀이라든지 또는 뭐 CSV와 같은 다양한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체계화된 방법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화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구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신문 기사처럼 그냥 일반적인 어떤 텍스트 원시 그대로의 것이라든지 뭐 수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들 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상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요 근래에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의 생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보겠는데요. 자, 컴퓨터 일단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제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데이터 생성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죠. 대표적으로 뭐 숫자라든지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해당하겠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센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IoT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라는 단어로 수식이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스마트 홈이라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 팜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댁내에 있는 기기들, 가전기기들, TV,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등등 할 것 없이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전기기에 대한 접근을 외부에서도 그 댁내에 있는 거주자는 할 수가 있고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oT 기반의 스마트 홈 환경에서는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가전기기들끼리의 어떤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전기기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댁내의 거주자가 이 어떤 가전기기에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또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센서가 되겠죠, 센서. 자, 또한 이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과거에는 우리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령 뭐 이렇게 온도를 조절한다라든지, 또는 그 문을 이렇게 개방을 또는 폐쇄를 하도록 한다라든지, 뭐 일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라든지, 이산화탄소량이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직접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은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은 AI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팜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 환경의 목표는 결국 그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팜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서와 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스마트 관련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현재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형식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이와 같은 편집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서 뭐 확장자가 뭐 CSV라든지 뭐 또는 엑셀 문서라든지 이런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데이터로부터 발생된 것을 가공 처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무수하게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아무래도 이제 좀 제한된 어떤 환경에서는 분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미국의 수천 대의 드론은 전 세계의 분쟁 가능 지역의 상공에서 영상을 매일매일 촬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데이터 과학자들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매장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정보에 대한 정의까지도 함께 내렸는데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적시성이 있겠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가 제공이 되어야지 우산을 챙겨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교통 상황 같은 경우에도 우회길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오늘에 해당하는 오늘의 일기예보를 만약에 일주일 후에 한다.
또는 한 달 뒤에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교통상황 우회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목적지를 제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데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걸리는 겁니다.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과연 정보로서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공성이 있습니다.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할수록 가치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정보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 개별성이 또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실적 정보는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성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활용할 경우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집을 나서거나 또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즉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의 생산, 그리고 유통, 소비, 처리 등의 활동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해지고 이를 통해서 가치 창조와 사회 발전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농경사회가 있었죠.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혁명, 정보화혁명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즉, 이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그 보급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자, 그 1세대, 우리가 그 보통 1차 혁명 그러면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차 혁명 그러면 산업혁명 3차 혁명 그러면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용어들 많이 씁니까? 그렇죠. 4차 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4차 혁명. 그러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정보화 사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근간에는 빅데이터가 있죠. 빅데이터.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그 데이터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의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필요로 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처리 또는 분석을 한 결과물, 즉 정보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크게 활용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자체, 즉 주어진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가령 50번까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그날 그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을 내가지고 이 학생이 점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 전 시험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분석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한계가 있는 게 50명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힘들지만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가 100명 또는 1000명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또 시험을 또 여러 번 보게 되면 시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걸 비교 분석하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 성적이 어떠한 추이인지 이런 것들 분석이 과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사회예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요, 일단, 자, 첫 번째, 컴퓨터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병렬 처리라고 하죠. 병렬 처리 또는 분산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력들, 바로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그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되실 분들이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집이 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일단 수집이 된 데이터는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저기 스크래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웹 스크래핑 또는 뭐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막 긁어오는 행위, 그걸 두고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는 원시 그대로의 것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텍스트를 보면은요,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근데 컴퓨터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안다고요? 예, 인공지능이 아는 거지 컴퓨터가 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컴퓨터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끔 사람이 어떤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컴퓨터가 스스로 그 지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도 좀 중요한 정보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겠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어떤 선별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정제를 해요. 수집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맞추어서 정제를 합니다. 그럼 정제를 하고 나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만 남아있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제된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상관 분석을 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죠. 그럼 이제 분석의 결과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어를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더라. 이 두 개의 과목에 대한 점수들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과학도 대체로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 결과로서 얻어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상관 분석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이 끝났잖아요.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시각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서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이 되겠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낸다라든지, 또는 딥러닝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또 도출해낸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그 우리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요?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량을 어디까지가 데이터 분석가가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부분까지를 말하는데, 더 나아가 머신러닝과 딥러닝까지도 아울러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까지는 우리가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할 만한데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은 공부를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인공지능 대학원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만 공부하는 대학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연구 시도들이 있고, 또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예측 또는 분류하는 것들,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그리고 또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과 융합을 통해서 나오게 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에 대한 어떤 작물에 대한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과거에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또 텍스트, 특히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쪽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률 쪽에서는요, 변호사들이 과거에 어떤 대법원의 판례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게요, 저도 수집을 해봐서 아는데 일부만을 수집을 했는데 그게 8만 건입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직접 해봤거든요. 8만 건이 좀 넘습니다. 거의 9만 건 정도 육박하는데, 이게 일부만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 변호사님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판례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신해주는 그러한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판례가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판결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AI가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실제 법률을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인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마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취업 광고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그 법률사무소인데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 그런 회사들을 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이유죠. 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이런 어떤 바이오 데이터, 우리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 어떤 검사 결과, 이런 것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현재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꺼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한다라든지, 또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분류한다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이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항상 기반은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근간이 되는 이 빅데이터와 그 토대 위에 이러한 다양한 다른 산업 분야들이 함께 융합을 해서 더 발전되어 나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지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추세에 있겠습니다. 자, 정보와 지식인데, 정보는 이제 지식으로 발전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식은 또 가치 창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보의 이제 진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또 정보가 지식으로 발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혜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죠. 이걸 우리가 DIKW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물인 정보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